안녕하세요. 나름 살 만큼 살아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선택의 연속이라 오늘도 고민이 많은 60대 여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낳는 순간부터 평생을 자식에 매여 사는 느낌이 들어 오늘은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되네요. 저에겐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고 이 아이들을 낳고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네요. 나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겠다며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정말 아이들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시집 장가를 갈 때가 되었더군요. 딸들도 하나 둘씩 결혼하고 막내 아들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을 꺼냈어요. 줄곧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긴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니까 좀 당혹스럽기는 했네요. 엄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야.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에 마침 홍기도 찼으니 저도 딱히 말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아들이 꺼낸 말은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쎄하다 싶었는데 저도 인생을 헛산 건 아니었는지 나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듣고 놀라시면 안 돼요. 한동안 뜸을 들이던 아들은 딱히 기복 없이 살아왔던 제 인생에 갑자기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기 여자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는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고아라뇨. 부모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도 없는 아이라니요. 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측은하긴 한데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한 것이 이게 제 자식이랑 연관된 일이 되고 내 가족을 드리는 일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만큼 제 입장만 우선하게 되었네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떠듬떠듬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근데 정말 좋은 애예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나 저번에 아팠을 때 간호해준 친구도 그 친구예요. 아들이 먼 곳으로 취직해서 집과 떨어져 살고 있을 때 한 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멀어서 제가 계속 들여다볼 수 없을 때 근처에 사는 친구가 물심양면으로 간호를 해주고 밥도 챙겨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심 혹시 여자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역시나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쉽게 오케이 하기는 어려웠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와 남편을 비롯하여 결혼한 딸들도 불러서 함께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이때를 되새겨봐도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고개를 잘 들지도 못하고 어렵게 첫 시작을 떼는 며느리의 모습이란 제가 갖고 있던 나름의 편견을 없애는 묘한 인상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날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참 단아하고 예쁜 아이더군요. 며느리를 보니 고아로 살아왔을 세월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 느끼는 건 다 비슷한 건지 가족들도 수더분해 보이는 며느리를 보고 한창 홍기가 찬 아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보이는데 괜히 반대했다가 애가 장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남편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 성사를 시키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내심 그렇게 싫지도 않았고 변덕이 심한 아들 성격에 저러다가 평생 장가 안 간다고 할까봐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이서 알아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로 흐름이 진행되더라고요. 저를 비롯하여 온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며느리는 180도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고 종일 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돕고 하루 종일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결혼한 딸들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활이 실감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어머님, 제가 있는데 왜 어머님께서 일을 하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쉬세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며느리에게 들으면서 저는 어느새 며느리가 해주는 밥과 간식들을 먹으며 어정쩡하게 앉아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매일 저와 있고 저녁에 아들이 여기로 퇴근하면 나란히 넷이서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우리가 쉬는 걸 보고 가기를 계속 하더군요. 그렇게 몇 주간을 지내고 난 뒤 쑥기 없는 며느리가 어렵게 뗀 말을 듣고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는 고아로 자라서 내내 엄마 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같이 음식도 해먹고 싶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이 말을 들으니 어찌나 며느리가 짠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알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많은 감정들로 뒤엉켜 있는 관계인가요?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늘 간접적으로 상상만 했었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을 좀 더 편히하게 되었네요. 제 딸들과도 못해봤던 단둘이 영화 보러 다니는 일, 쇼핑하는 일까지 빠짐없이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왠지 늙음하게 어린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마음마저 들 정도였네요. 하도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매일 운동도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막둥이 딸이 또 있던 거냐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렇게 금세 2년이 흘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저와 며느리는 붙어 지냈네요. 참 세상 일이란 짓궂은 거지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세상을 우습게 보냐고 야단치듯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고 툭하면 변덕을 부려대서 곧잘 저와 남편의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인 며느리의 속까지 썩이게 되었네요. 남자가 되어서 결혼한 아내를 속썩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술과 여자에 빠져서 도통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내 아들이지만 너무 괘씸하고 한심해서 며느리를 볼 낯이 없더군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술만 진탕 먹고 다닌다는 사실을 무려 딸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차라리 벼락을 맞는 게 나을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엄마, 영환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뭐? 뭐라고?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영환이 점심 사주려고 회사 앞에 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거야. 팔짱 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걔는 애가 왜 그러는지. 듣자마자 옆에 있던 며느리의 눈치를 바로 살폈어요.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두려운 눈으로 며느리를 보았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바로 푹 숙이더군요. 매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솔직히 모를 리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하고 며느리는 끄덕거리며 눈물을 참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면 안 될 말을 며느리에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야단 칠 테니까 다시는 못 그러게 할 테니까 네가 이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제 딸이었다면 저는 이런 소리를 감히 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들도 제 딴엔 자식이라고 감싸게 되더군요. 네, 어머니. 여기서 반박하고 대든다고 해도 저는 크게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불쌍한 며느리는 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고 누가 볼까 무서워 낮은 소리로 한참을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태도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 알았어. 엄마 좀 그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지금 만나는 애는 헤어지면 되잖아. 아니, 내가 좋다고 달라붙는데 어쩌라는 거야. 아, 결혼 괜히 했어.
그 뒤에 나온 아들의 말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 건지 잘못 키운 나를 탓해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심했어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장가 가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착하고 예쁘고 딱 좋지 뭐. 아, 근데 나도 사람인데 질리는 걸 어떡해? 듣자 하니 내가 결혼시켜서는 안 될 자식을 시켰구나 싶어서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기가 막힌 아들의 대답을 듣고도 몇 달간은 어찌어찌 둘의 생활은 이어져 갔지만 아들은 새 여자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돌기만 하고 거기다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드문드문 듣고 있던 중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어도 될까요? 매일같이 집에 오던 며느리가 오늘은 집에 있겠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지 않아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가봤어요. 제 눈으로 본 광경은 과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목이 메이더군요. 아들이 술김에 집에 있는 것들을 뭘 그렇게 다 깨부수고 집어 던져놨는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 건지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군요. 아무리 내가 배불러 낳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지만 더 이상은 참고 보기 힘들었어요. 아들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가 않았고 그렇다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있는 며느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큰맘 먹고 저는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들어보는 괴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환이랑 이혼해라 유진아.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어머님. 이렇게 엉망이 된 집에서 그런 남편과 살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정말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서 당시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었던 자금 중 그래도 나름 거금이었던 5천만 원을 찾아서 쥐어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일이 마무리된 것 같았네요. 이후 며느리는 몇 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오고 반찬을 갖다 놓고 했으나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호되게 야단을 쳐서 쫓아보냈어요. 너무 착한 아이였기에 더 가슴이 아팠고 저 역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 부부가 이혼하는 이런 상황이며 모든 것이 기가 막혀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는지 남편도 안 마시던 술을 마셔가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기도 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네요. 아들은 여전히 밖으로 나돌아 연락도 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딸들도 저들 살기 바쁘다며 명절 때나 가끔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저는 나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풍파를 겪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자꾸 겹치는 건지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군요. 지병이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위독해지게 되었어요. 우리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나 건강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뭔가 준비하고 받아들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진저리가 나고 험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네요. 몇십 년을 내 곁에 당연히 있어주던 사람이었고 말년으로 갈수록 아들로 인해 둘 다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한 집에 있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었고 인사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채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뒤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과 딸들을 보고 저는 그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애들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나중에야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마음을 좀 바로 잡으려던 차에 저는 또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들 아빠 유산이 없다고요? 네, 사모님. 아드님 앞으로 다 돌려져 있더라고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사모님께서는 모르셨던 사실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저는 부랴부랴 아들부터 찾아갔어요. 아들은 술에 떡이 든 채 집안에서 누워 있었고 재촉을 해서 정황을 알아냈더니
저는 왜 남편 혼자 가버린 건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아들은 우리와 연락을 끊은 몇 년간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살면서 수많은 빚을 져버렸고 저를 볼 면목이 없으니 자기 아빠를 찾아가서 끝도 없이 돈을 타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 무렵 때는 우울증으로 지쳐서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기에 잘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아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자식이라고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그렇지 유산이 다 아들 앞으로 돌아갔다뇨. 아들은 완전히 도박에 눈이 멀어 돈 따위를 우습게 생각했고 병상에 있던 자기 아버지를 조르고 보채서 그렇게 누나들과 엄마인 저도 생각하지 않은지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렸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을 거의 다 탕진해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얼마 없어. 아니, 나한테 남은 건 이제 없어요. 아니, 다 써버렸다니까?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그마저도 술로 망가져버린 혀로 말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저는 저와 남편이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야 할 형편에 치닫게 되었어요.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정말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있었는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영환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들의 전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저를 찾는다니. 예감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내용을 듣고 그만 기절해 버렸나 봅니다. 옆집 이웃이 저를 발견해줘서 겨우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아드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아들이 빌린 돈을 갚으러 왔던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다가 하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가 아들의 유서와 마지막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쯤 되니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을 보내야 하다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렇게 가버린 아들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몇 번이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아무 연락도 없는 딸들이 원망스러워 전화를 걸었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말들이란 차라리 저는 이때 전화를 걸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영원이한테 돈 주고 있을 때 뭐 했어? 자식은 영원이만 자식이야?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긴 해? 그렇게 영원히 감싸더니 그게 이런 결과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연락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싶었어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있고 싶더군요. 이따금씩 옆집 이웃이 들여다보면서 자꾸 걱정하고 뭔가 주는 바람에 겨우 버티기는 했지만요. 점점 두통도 심해지고 이제 울음도 나오지 않고 먹는 것도 불규칙해 허기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니 겨우 일어나서 대답을 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나지 익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정확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누구인지 이런 곳을 찾아오는 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휘감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줌마였습니다. 왠지 얼굴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조금 헷갈리던 차에 그 아줌마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눈을 뜨고 찬찬히 다시 얼굴을 봤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긴 했으나 분명 며느리임이 틀림없었어요. 혈색도 좋고 낯선 분위기가 가득했으나 얼굴은 분명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곳을... 겨우 입을 떼는 저를 며느리는 와락 끌어안더니 엉엉 울더군요. 한참이나 그렇게 울고 저도 그만 그간의 삶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나와 영문 모를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느라 각자의 어깨가 너무 젖어서 민망할 정도가 되어서야 몸을 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이혼한 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점점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동안 세상과 연을 끊으며 지내왔던 제가 듣고 어렴풋이 알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곳인 듯 했습니다. 어쩌다 절 찾게 됐는지
물었고 그 뒤에 하는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심금을 울리더군요. 어머니,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 같은 애정을 주셨던 건 어머니였어요. 맨날 얻어맞고 바보 취급을 당하던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엄마란 어머니의 이미지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닥 잘해준 것도 없는데 듣는 내내 그저 울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거 싫어하실까봐 그렇게 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다시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딸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 아이는 내가 뭐가 볼 게 있다고 이 흥미진 동네에 있는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꿈인지 생신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 아파트를 하나 얻어놨어요. 제 마음대로 처리해서 죄송해요. 전에 사시던 동네에 있던 스타 아파트 아시죠? 재건축해서 더 좋아져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기에 정말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딸로서 모시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며느리가 말하며 내민 아파트 계약서를 보니 예전에 우리가 살던 부촌에 있던 곳이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집 가세가 기울어 영영 꿈도 못 꿔보고 나오게 된 곳이에요. 아마도 제 생에는 도저히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는데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고 그곳에 제 거처를 옮겨가게 해주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처리해버리곤 일주일에 2번은 꼬박 저를 찾아와서 종일 시간을 보내주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 생활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며느리가 제발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이래도 되는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래도록 상처있고 내리막막 가던 저에게 며느리는 저를 다시 잡고 끌어올려주면서 매주 용돈도 주고 냉장고도 비지 않도록 채워주며 그렇게 저를 살갑게 섬겨주네요. 이렇게 인생이 180도 변할 수가 있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해준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한데 이런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먹구름이 드리워지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바로 엊그제 친딸들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뭔 소식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매몰차게 연락을 끊을 때는 언제고 나란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놓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제 속을 다 뒤엎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엄마, 이서방이 사업하는 게 너무 안 돼서 나 진짜 못 살겠어. 애들 교육은 어떡해? 우리 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 엄마, 혼자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딸들 생각은 안 해? 어찌 갈수록 제 원망만 하더니 끝은 결국 돈 얘기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파트 담보로 우리 대출 좀 해주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 나을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이야. 엄마 한 번만 해주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한숨이 나와서 일단은 둘 다 쫓아보냈어요. 곧 있으면 며느리가 올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마주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접니다. 그렇게 딸들을 내쫓긴 했지만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남편 사업이 망해서 손자들이 낳게 되었다니 그걸 애미로서 어떻게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똑같이 자식인데 유산이 아들 아닌 딸들에게도 좀 갔더라면 저 고생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아파트가 사실 이 나이에 당치도 않기도 한데 참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 보고 이렇게 지원해준 며느리를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환갑도 훌쩍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할머니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사는 즐거움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사는 재미만을 쫓아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는데 우리 자식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법 부잣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위로 언니들은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언니들만큼 공부에 재미를 못 들여서 일찍부터 어머니께 일을 배웠어요. 근사하게 차려입고 학교를 다니는 언니들이 멋있게 보였지만 저는 저대로 또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학교를 오래 안 다닐 거면 얼른 시집가라고 하셔서 성인이 되자마자 얼른 식을 올렸죠. 집안끼리는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었어서 저는 동네에서 제법 땅 부자로 소문난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있었는데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땅이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도지 둬서 버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땅을 다 팔아 큰 축사를 하나 지어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아무것도 모르니 농사 짓고 남는 건 도지를 주면 될 텐데 괜히 고생을 한다고 했지만 한 10년 부지런히 소를 먹이니 남편 선친 때에 비해서 큰 부자가 됐고 또 10년이 지나니 근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부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름난 한우 생산자가 되었죠. 한우만 키운 것도 아니고 소를 키우면서도 계속 땅을 사고 팔고 또 농사를 크게 짓고를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이 지역에서 위세 꽤나 부리니 그때부터는 가만히 앉아서도 뭘 하면 돈이 된다는 귀뜸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시집 온 지 20년 만에 동네에서는 인망 있고 지역에서도 손꼽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부자 행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난 것이지 실제로 대단한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들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함부로 돈을 허투루 쓰는 일도 없었죠. 그렇다고 구두쇠 짓을 한 것은 없지만 가끔 남편을 보면 뭘 위해서 저렇게 돈을 버나 싶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자식들 공부도 다 시키고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살아볼까 했는데 남편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어느 때부터 식사만 하면 체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하더니 병원에 가니 겨우 수술이나 해볼까 할 정도였죠. 꼭 3년을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애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큰애는 이미 큰 천물점을 차려주어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고 둘째도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에 밟히는 자식이라면 당시 아직 장가도 안 난 막내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당시 큰 도시에 나가 학원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학원이 꽤 잘 된 모양이었는데 애미는 그런 줄은 모르고 그저 결혼도 안 한 막내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항상 길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불안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이참에 큰 사업을 해보겠다고 돈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죠. 재산이 있어도 위로 형들이 있는지라 우선 형들과 상의해보라고 했더니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인데 크게 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형들한테도 다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아들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니 이미 형들에게 다 다녀온 것인지 다들 막내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이 안 나 있어 묶여있는 땅들을 제외하고 팔만한 땅들은 모두 정리해서 돈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는 셈이니 신중히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내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큰아들을 시켜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미 그 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라는 것이었어요. 청첩병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포부 있게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돈을 마련해 가더니 마치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사라져 버리다니요. 아들 셋 중에 첫째와 둘째는 제 성격을 닮아 수더분하고 자기 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길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막내는 돌아가신 애아빠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돈을 남보다 앞질러 가기 좋아했고 남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생각도 잘해서 무모하다 싶은 일도 잘 버리곤 했죠. 그래서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기대도 컸는데 나이가 30이 넘도록 뚜렷하게 이거다 싶은 일을 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또 실망도 컸습니다. 그러던 막내가 사업을 벌이겠다고 찾아왔을 때는 기대가 컸는데 그런 아이가 몇 달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니 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한참을 더 알아보고 난 후에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를 이잡듯이 뒤지고 친구들을 수소문해본 결과 막내는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애시당초 큰 사업은 모두 거짓말이고 학원을 하면서 돈은 잘 벌었지만 버는 족족 모두 노름에 쏟아붓고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큰 도박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상심이 커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도대체 애가 지발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어디 못된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 내줬을 텐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애미로서는 원망도 컸습니다. 그쯤 동네에서 막내 아들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도 찾아왔지요. 그런데 찾아온들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집안에까지 불러들여 애걸복걸하며 물어봐도 별소리도 없이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니 친구들이라고만 대답하더군요. 혹시 우리 아들이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아들을 찾으시거든 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꼭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2해가 더 지나갔습니다. 막내를 찾는다는 희망도 점점 없어졌어요. 백방으로 알아봐도 도무지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들을 못 찾더라도 정리할 건 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애와 둘째에게 애아빠가 남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넘겨주고 제 몫으로는 작은 집 하나를 남겼죠. 물론 언제든 막내 아들을 찾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만 그 처분은 모두 아들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2 아들들은 이미 충분히 자리를 잡았으니 동생을 잘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둘째 아들의 사업이 날로 커져서 형제가 돈 문대로 다툴 일은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도박 빚 때문에 도망이 간 것이라면 있는 돈을 모두 들고 도망갔어야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학원 관련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원비를 한 푼 떼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급하게 도망을 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막내가 도박에 빠져 돈을 모두 날리고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니 또 그렇게 봐야 하루아침에 애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절에 숨어 있거나 스님이 되었나 해서 알아봐도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죠. 집에 혼자 있으니 걱정거리 만드는 것 같아서 제 앞으로 낸 예금을 모두 털어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했어요. 돈 벌자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시작한 가게라 그저 간단한 안주 팔고 해장국이나 팔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전 안 해본 장사라 그런지 그것도 마음 같진 않더라고요. 저야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가게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 같다고 생각했으니 나이 들고도 참 세상 물정을 몰랐던 꼴입니다. 가격이 싸도 싼 가격에 맞게 요구가 많은 손님들이 있고요. 뒤늦게 손님들 입맛에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서 하다 보니 힘에 부쳐서 어느 순간에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늦게까지 계시는 손님들을 단속도 못하다 보니 다음날 가게를 늦게 여는 날도 잦았고요. 장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결국 1년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빚만 지고 가게를 닫았어요. 그래도 아들들에게 신세지기는 싫어서 그런 내색은 전혀 안 하고 빚도 제가 일해서 모두 갚았습니다. 아들들은 아직도 그런 사정은 모릅니다. 동생 뻘되는 사람의 가게에서 늦게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도 몸은 고돼도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여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라고 돌아가신 애아빠와 아들 덕에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생을 말해서 무엇 하려는 생각도 들었고 몸은 힘들어도 내 힘으로 사니 부자 소리를 들을 때보다 마음이 더 낫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열심히 보란듯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장사를 접기 전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막내 아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죠. 명절날이 지나고 친한 친구가 찾아와 편지를 전해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미처 찾아뵙지 못하고 글로만 안부를 남겨 죄송합니다. 해결할 일이 있어 잠시 고향에 들렀다가 먼 발치에서나마 어머니를 뵙고 갑니다. 저는 지금 전혀 곤란한 지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바가 있어 아직 고향에 마음 편히 다녀가지 못합니다. 다시 뵙게 되는 날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5년이 다 되도록 소식을 모르던 아들이 무사하다는 걸 안 에미의 마음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편지를 전해준 친구에게 몇 번을 되물어 막내의 편지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말쑥한 모습이더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친구를 크게 도와주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안심이 되더군요. 도박 빚도 좋고 돈도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저 살아서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사실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 말을 전했죠. 고향에 올 수 없으며 내가 찾아가도 좋으니 꼭 있는 곳을 알려줘라고 해줘요. 잠깐이라도 만나보고 이야기라도 좀 하게 연락이 되면 꼭 전해줘요. 그리고 다시 5년이 흐를 때까지 막내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식상하던 시절에 단골이었고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부인과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들도 다 독립하여 나간 처지였어요. 제가 한 음식이 꼭 자기 어릴 적 고향 동네 음식과 비슷하다며 너스레도 잘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보니 제 고향과 가까운 도시에서 나고 자랐더군요. 그래서 마치 고향 오라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가게가 마칠 즈음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저를 집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제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가게 일을 다니게 되었을 때도 꼭 찾아와서 제 음식 솜씨를 자랑해 주기도 하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서로 비슷한 처지끼리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자식들도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그렇게 새로 만난 남편과 2년 정도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노년의 남녀라는 게 참 그렇게 애틋하더군요. 남편과 살면서도 저는 꾸준히 일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어색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뇌 쪽에 이상이 있나 싶어 정밀 검진을 해봤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병은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의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죠. 사람이 좀 어눌해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이따금 손발이 멋대로 놀아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항의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설득 끝에 택시를 그만두었습니다. 택시를 그만두니 남편은 집에서 혼자 술로 지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경 증세 때문에 택시를 그만둔 것에 큰 울분을 느꼈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점점 늘면서 못된 버릇이 생겼죠. 별것 아닌 일로 트집 잡더니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이었다면서 그 돈은 다 어디에 두고 빈 껍데기로 살아? 자식들 얼굴 못 찾아볼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하다 쫓겨난 거지. 빈손이 되니 이제 내 돈 쓰면서 살려고? 그게 원래 제 돈인가요? 당연히 자식들 다 나눠주고 그랬지 뭐. 막내 아들도 어디 도망질해서 산다며? 말해봐. 나한테 말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당신 자식은 뭐하는 것들이야? 오랫동안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리니 처음에는 충격도 컸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또 아이들을 뭘 더 찾아가겠나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잘 버티고 살아야 막내도 다시 만나보고 한다는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았습니다. 몸도 성치 않는 데다 술까지 취한 사람이 때려봤자 얼마나 야무지게 때리겠습니까? 하지만 동네가 떠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망신을 주는 것이 힘들었죠. 이미 동네에 맞고 사는 여자라고 소문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환자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함께 살다가 저 지경이 난 것이니 나 편하자고 버리는 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다 보니 수치스러운 것도 그냥 참고 넘길만 했습니다. 수치심보다는 가슴속에 갖고 있던 희망이 더 컸죠. 그렇게 한 3년을 더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행동은 점점 격해져서 경찰이 온 적도 몇 번 있었고, 한 번은 남편을 피하다가 이마가 크게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후로는 그냥 받아만 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발광을 할 때마다 팔을 붙들어 잡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을 다루기가 편했어요. 그런 사이에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몰라보게 늙고 있더군요. 그간의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많이 늙긴 했지만 욕심내지 않고 소소하게 재미를 찾아가며 살다 보니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던 차에, 그리고 또 그리워하던 정말 꿈만 같던 막내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과정도 참 독특했죠. 그날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다가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어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웬 양복 입은 청년들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저에게 허리를 숙여 반절을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재훈 씨 어머님 되십니까? 그 말에 저는 소스라치듯이 놀라 들고 있던 손가방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는데요. 재훈이요? 재훈이는 우리의 아들인데요. 재훈이가 왜요? 지금 어디 있나요? 아, 김재훈 사장님께서 어머님을 모시러 나가셨는데 아마 중간의 길이 엇갈린 모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사장님이라니 이건 또 대체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주변을 둘러보니 현관 사신문이 열린 사이로 남편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요. 그리고 그 옆을 보니 기름통이 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코끝을 찌르는 이 냄새는 기름 냄새였어요. 안에 있던 청년이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거기 계세요. 위험하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봐요. 당신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여기요. 누구 없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대문으로 성큼 들어오는 중년 남자는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간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버티게 해줬던 우리 막내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거 죄송합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와서는 중간에서 어머니를 놓쳐버렸네요. 좋은 차로 모시려고 나갔는데 저를 끌어안으며 능청을 떠는 모습은 10년 전에 마지막에 봤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새 좀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오히려 인상이 더 다부지게 변했더군요. 뭐라 말문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말을 들어보지 않고도 한눈에 봐도 크게 성공한 듯한 모습에 너무 기쁘기도 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그렇게 잘하고 있다더니 뭘 해서 이렇게 번듯해졌어. 애미가 이제 원이 없다, 원이 없어. 엄마, 저는 그동안 엄마 소식 다 듣고 있었어요. 좀 연락도 하고 찾아왔어야 됐는데 엄마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뭐 선물 사들고 기분 좋게 올 수가 없어서. 아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를 찾아오기 위해 고향 친구에게 제 안부를 물어보다가 남편과 제 사이에 흉흉한 동네 소문을 알게 되었고 홧김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엄마가 저 아저씨한테 맞으면서 사는 건데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 내가 엄마 이야기도 다 알겠는데 술 먹고 사람 때리는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야. 엄마 알겠죠? 2번 생각도 하지 말고 얼른 챙겨서 나오세요. 이제 저랑 사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들은 이별 위로금이라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좀 천천히 그간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는 것도 정리하고 싶었는데 하도 성화를 해대는 바람에 남편에게는 잘 있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재훈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지요. 올라가는 길에 아들에게 들은 그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년 전 그때 아들에게 큰 액수의 도박빚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저에게 받아간 금액만큼 큰 액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니 저에게 아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죠. 재훈이 딴에는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원 강사들과 의기투합하여 학원을 하나 새로 내는 것이었는데 그중에 재훈이와
사귀던 장래를 약속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가 다 오고 간 시점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찻집 가지고 있던 돈마저 잊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돈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 여자의 배신으로 동료들의 마음이 떠나버렸고 대형 학원을 만들고자 했던 아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빚을 갚고 남은 돈이래 봐야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으니 고민하던 아들은 결국 학원을 정리한 후에 남은 돈을 들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겨우 아파트 전세를 한 채 구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과외와 학원 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를 악물고 한 끝에 이듬해부터는 매년 2억이 넘는 순이익을 벌게 되었고요. 그 시점에서 이미 둘째 아들과는 종종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예전 동료들이 차린 새 학원에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모으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그간의 전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힌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냐고 원망을 하니 엄마, 그게 어떤 돈이었는데요. 그 돈의 10배를 넘게 벌기 전에는 아버지 산소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지금 저는 성공한 아들의 보살핌 덕에 새로운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낭만 캐스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우이긴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팔 안으로 굽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써보겠습니다. 제가 미혼이라 며느리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새언니가 이상한 사람인 것인지 봐주세요. 제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일단 홀어머니입니다. 오빠 결혼할 때 신축 아파트로 엄마가 사줬습니다. 첫 입주로 들어간 완전 새 집이고 공동 명의로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힘들게 이사 다니지 말고 편하게 정착해서 살라고 신혼집이라기엔 큰 크기로요. 방 3개에 안방에 딸린 화장실 포함 2개. 엄마는 오빠네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혼자 거주하시고 저는 서울에 사는데 엄마네 집에 한번 가려면 넉넉히 5-6시간은 잡아야 해서 자주는 못 갑니다. 재사 없고 엄마가 젊었을 때 시집살이 너무 혹독하다 못해 죽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을 만큼 당하셔서 며느리한테 전화 한번 먼저 안 하십니다. 괜히 쉬는데 방해할까봐 오라 소리도 안 하시고 명절이든 엄마 생신이든 안 와도 크게 신경 안 쓰시고요. 오빠는 제가 봐도 엄청 효자 맞습니다. 그런데 대리 효자 아니고 자체 효자입니다. 외진 곳에 엄마 혼자 사시니 걱정되는지 일주일에 평일 중 2번 정도 언니 없이 오빠 혼자 내려가서 엄마 살펴보고 와요. 평일에 엄마한테 신경 쓰는 만큼 주말에는 개인 시간 일절 없이 언니랑만 있습니다. 둘이 여행 다니기도 하고 사돈댁에서 과수원을 하셔서 한 달에 무조건 2번은 주말에 1박 2일로 가서 일 다 도와드리고 와요. 엄청 효자라서 엄마한테도 처가댁에도 효도해야 발 뻗고 자는 스타일입니다. 언니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이었고 지금은 조카 둘 있고요. 언니가 전업이지만 주말에는 모든 식사 오빠가 다 만들고 대청소는 한 달에 1번 내지 2번 같이 하고 오빠가 조카들을 워낙 예뻐해서 퇴근하고 집에 있는 모든 시간엔 육아에만 전념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애들 끼고 있고 데리고 여기저기 나가고 주말에 언니가 종일 나가 놀 수 있는 날 한 달에 1번은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언니랑 다 같이 엄마 집 가는 거 1년 통틀어 한 손가락에 꼽습니다. 이게 지난 몇 년간 오빠 결혼 생활이었고 그 사이 엄마가 아주 편찮으셔서 버티다 오빠 직장 근처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빠는 내심 모시고 싶긴 했으나 언니가 싫어하니 오빠가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직장 근처 요양원으로 모신 거고요. 회사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후 1시간 매일 엄마 보러 갑니다. 오빠 혼자 가고 언니랑 같이는 안 갑니다. 언니 혼자 가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그랬던 대로 그 대신 주말과 공휴일은 가정에만 신경 씁니다. 오빠가 매일 요양원 다닌 이후로는 새언니가 하도 싫어해서 명절 때는 연휴 내내 사돈댁에만 있어요. 명절에는 제가 내려가서 엄마랑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사돈댁 가수원일 소홀한 적 없어 격주로 항상 갔고 대목 때는 회사에 휴가 내고 도와드려요. 엄마 아니면 가족에만 시간 쓰니 친구들 안 만난 지도 오래고 가끔 안부 인사 묻는 정도로만 지내고 개인적으로 술 한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식도 참석 안 하고요. 솔직히 오빠 완벽한 남편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고액 연봉자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시댁이 여유로워서 용돈 펑펑 줄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꺼린다는 몸 아픈 홀어머니죠. 거기에 지극한 효자라 매일 퇴근하고 1시간씩 요양원에 있다가 오니 기분 나쁠 만도 하죠. 바로 퇴근하면 같이 저녁도 해먹고 조카들이랑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데 항상 오빠가 1시간을 늦게 들어오니 밥도 오빠 빼고 먹어야 하고 오빠가 집 들어오면 혼자 조용히 차려 먹긴 하지만 가장 뺏긴 기분 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 등등 온갖 빨간 날은 엄마한테 단 10분도 안 쓰고 오로지 언니와 조카 혹은 사돈댁에게만 쓰고 오빠의 모든 연차도 다 그렇게 쓰여요. 연차 쓰는 날에는 엄마한테 하루 3번 정도 전화만 드리고 안 갑니다. 엄마도 오빠도 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최우선인데 평일에 오빠가 엄마한테 집중하는 만큼 새언니 서운하지 않게 조카들 서운하지 않게 나머지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양원 생활한 지 1년 조금 안 됐는데 새언니가 더는 못 참겠다고 서울 요양원으로 옮기고 제가 책임지라고 아니면 이혼이라고 계속 싸움만 난다네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자 하고 싶은데 기차 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구급차로만 이송 가능한데 서울까지 몇 시간 거리를 어떻게 이송합니까?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정말 많이 위독하신데 오빠는 돌아가실 날 오래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만 봐주면 안 되겠냐. 그 다음에 평생 우리 가족만 보고 살게 울고불고 빌어도 언니가 워낙 단호해서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인데 막내 조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이혼은 최대한 막고 싶은 게 오빠 상황입니다. 언니는 엄마가 못 올라오면 제가 내려가라고 하는데 저도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내려가서 살 수도 없고 언니는 이도저도 아니면 오빠가 요양원을 한 달에 한 번 날짜랑 시간 정해서 들리라는데 그냥 이혼이 답인가요? 조카들 너무 어린데. 추가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일반적으로는 부양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관둘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엄마 전 재산 다 오빠네에 갔습니다. 오빠 집 사주는 동안 전 한 푼 안 받았고 엄마 요양원 들어갈 때도 이제 집 필요 없으니 그거 다 팔아서 다 현금으로 새언니 줬습니다. 내 병원비 내 돈으로 내달라고. 저는 어차피 멀어서 자주 못 내려가니 재산 다 오빠 언니 주라고 엄마한테 말했었고 그 대신 오빠 언니가 엄마 가끔 들여다보는 거로 결혼 전에 합의 본 상황입니다. 새언니도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새언니와 같이가 아닌 오빠 혼자 엄마 관리하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사돈댁에는 아들이 없고 사돈분들 이제 힘이 많이 빠지셨다는 이유로 가수원 도우러 다니는 거 새언니가 해달라고 하는 거고 오빠는 언니한테 미안하니까 그렇게 몸으로라도 때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기분 좋게 몇 년 동안 꾸준히 가수원 다닌 거고요. 그리고 언니로서는 다를 수 있다고 하시지만 오빠가 엄마 관리하는 시간 외에는 가정에 충실한 거 언니도 인정했습니다. 언니의 주장은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엄마에게 쏟고 있으니 그 시간을 줄이던지 저랑 나눠서 하든지 제가 혼자 다 하든지 그게 싫으면 이혼하든가 이고요. 오빠의 주장은 애들이 너무 어리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 병원에서 1년도 남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에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빠 하소연 들어줄 뿐이고 아무런 터치 안 할 거고 언니한테 연락조차 안 했고 그냥 지켜만 볼 뿐입니다. 단지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을 뿐이에요. 혹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빠한테 제안해볼까 해서요. 굳이 후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이미 주변인들은 다 우리 집 얘기인 걸 아시더라고요. 특징 짓지 않는 선에서 썼다고 생각했는데 새언니 주변에도 이미 다 퍼졌고 혹시나 새언니가 유리한 말만 지어내서 얘기했을까봐 주변 지인분들 보시라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시는 분들 자세히 아시라고 낱낱이 적다 보면 글이 매우 길어질 것 같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욕을 먹다 보니 변명을 하나 더 하자면 재산 받은 거 없다고 부모 나 몰라라 하는 인면수심 딸이라는 댓글들도 꽤 있으셨는데 제가 글을 잘못 적었나 봐요.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내려갔고 그 외에는 명절과 생신 때만 내려갔으나 요양원 들어가신 이후로는 매주 갔습니다. 받은 재산 없으니 엄마 내팽개친 게 아니라 평일에는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매주 금요일 퇴근 후 요양원에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일요일 오후에 올라옵니다. 주말에 경조사가 있거나 주말 근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매주 꼬박꼬박 가고 있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괜히 남자분 마음고생시키기 싫어서 연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이나 친구 만나야 할 경우는 퇴근 후 혹은 연차 사용해서 평일에 처리합니다. 명절에는 내내 요양원에 붙어있고 주말마다 매주 가다 보니 작은 원룸도 구해놓고 2시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부양하기 싫어서 재산 포기한 거 아니고 새언니한테 미안해서 재산 포기했던 거예요. 저는 싱글이라 제가 엄마한테 개인 시간 모두 쏟더라도 저만 힘들지 저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은 없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퇴근 후 매일매일 1시간씩 요양원에 간다는 게 아내 관점에서는 머리로는 이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남편의 시간을 꾸준히 시어머니랑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면 속상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 어쨌든 저보다 지역이 가까운 만큼 오빠가 더 신경 쓰는 것도 불가피하다 보니 같은 자식으로서 오빠한테 미안하고 같은 여자로서 언니한테도 미안했기에 재산 다 포기한 거고요. 엄마 집한돈은 엄마가 요양원비 및 기타 병원비로 처리해달라 준 돈이기에 그건 재산에 포함 안 되는 비용이라 생각하고요. 재산에 상관없이 제 나름대로 출근하지 않는 날은 최대한 엄마 뵙고 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서론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글 쓰고 댓글들 하나하나 다 살펴봤고 저 혼자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빠가 이혼을 하는 게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오빠 인생에 훨씬 이득이다 싶어서 글 링크와 이혼했을 때의 장점을 쭉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언니는 엄마 보러 병원 안 가기 때문에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엄마는 눈치챌 수 없고 그러므로 엄마는 괜히 충격받거나 죄책감 느낄 일이 없습니다. 외벌이이긴 하나 새언니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아서 오빠가 거의 다 하는데 차라리 이혼하면 적어도 새언니 뒤지닥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샤워하고 비위상한다고 하수구 머리카락 정리도 안 하고요. 고무장갑 끼면 손에서 고무 냄새 난다고 설거지 안 하고 먹은 그릇 쌓아만 둡니다.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능숙하지 못하고 치우는 거 싫어해서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하더라도 프라이팬 2개 이상 쓰고 도마나 기타 식기, 부뚜막에 다 늘어놓고 그대로 둡니다. 분리수거 언제 다 하느냐고 하기 싫다고 맨날 한 곳에 다 버려서 오빠가 다시 분리수거하고 버리고 1-2번 합니다. 사돈댁 일손 필요할 때마다 불려가서 육체노동하고 술 시중 들고 노래 부르면서 애교 부리느라 진 다 빠집니다. 조카들 낳느라 고생했으니 몸으로 갚으라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3-40분 이상 전신 마사지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엄마 재산 그런 사람이랑 나누어 쓰는 거 싫어합니다. 오빠는 조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으나 조카들이 언니 보고 뭘 배우겠냐고 오히려 그런 엄마 없는 게 낫지 않겠냐 얘기했고 어쨌든 오빠의 인생이니 오빠가 선택해라 난 그냥 의견만 제시한 거고 선택은 오빠 몫이다 하니 재산 다 포기하는 대신에 오빠 언니가 자주 들여다보는 거로 언니도 동의해놓고 불이행하는 부분이니까 재산 일부분 내놔라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 재산 다 언니한테 가는 거 억울해서라도 가만히 못 있겠고, 앞으로 엄마 병원비 명세서 다 보내주고 엄마 집 한돈에서 병원비 빼고 남은 부분도 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언니가 글을 받고 사돈댁에 저 싫다고 울면서 난리치는 바람에 사돈댁에서도 다 아셨고요. 사돈댁에서는 내 자식보다 너를 더 예뻐했다고, 이런 딸이라 미안하다, 자식 교육 잘못 시켜 미안하다 우시며 사과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자세한 대화 내용은 오빠가 얘기해 주지 않았으나, 오빠가 이혼을 원하면 책임지고 이혼하게 해줄 거고, 엄마 재산은 한 푼도 안 건들고 맨몸으로 나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 새언니는 사돈댁에서 직접 집으로 오셔서 강제로 끌고 가셨고, 일 해결될 때까지 조카들 봐주겠다고 다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이혼 세부사항은 오빠랑 언니랑 직접 대화하지 못했고, 모든 대화 및 조율은 오빠와 사돈 어르신께서 직접 하셨고, 언니는 핸드폰도 뺏기고 감금당하다시피 지낸 것 같고요. 언니가 가정에 불성실하다는 점, 부양하기로 약속하고 재산 받아놓고 부양하지 않는 점 등 법적으로 효력 있는 증거는 마땅히 없어서 재산 어느 정도 뺏기는 건 이미 고려하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소송으로 갈 필요도 없이 조정이혼으로 잘 끝났습니다. 협의이혼과 다르게 숙려기간도 없이 신속하게 끝나는 이혼 제도라네요. 양육권은 오빠가 가져오기로 했고,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조카들한테 부양 의무 바라지 않겠다고 각서 써서 공증 다 받아놨고, 한 달에 2번 가수원에 조카들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현재 독신 아빠로 잘 지내고 있고, 조카들은 오빠 근무 시간 동안은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다가 오빠가 퇴근 후 바로 픽업해요. 이제 집에 언니가 없다 보니 평일에 퇴근하고는 요양원에 못 가고, 평일에는 근무 중 점심시간에만 가고 주말에도 가고요. 저는 원룸 정리하고 주말에는 오빠네 집 가서 지내면서 요양원에 다니고, 오빠는 주말에 잠깐 엄마한테 조카들 데리고 인사 정도 시키고 조카들 데리고 놀러 가거나 해요. 요즘은 감기 때문에 요양원 면회가 일절 금지됐기 때문에 저도 오빠도 면회는 못 가고 있고요. 이혼 후 오빠는 엄마를 집에 모시고 싶어 했으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의료시설이 있는 요양원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퇴원도 무리고요. 재산은 오빠가 반 나누자 했지만 재산 필요 없고 그거 조카들 몫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좀 더 크면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 이혼했다 여길 수도 있고, 엄마가 잘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상처는 누가 치료해줄 수도 없고, 아무리 아빠가 잘해줘도 엄마의 빈자리는 대신해줄 사람 없으니까요.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들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지금까지 저보다 오빠가 몸고생 마음고생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새언니 근황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지인들이 많아서 소문이 다리 건너 들릴 법도 한데 아무도 소식을 모르더라고요. 잘 지내겠죠? 늘 본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 누구보다 잘 살 거예요. 오빠도 저도 조카들 상처받을까 싶어 한 달에 2번 가수원 다녀오면 엄마는 어떠냐 묻지도 않고, 아이들도 어린데 벌써 눈치를 보는 건지 엄마 얘기를 안 하네요. 더는 글 쓸 일이 없을 만큼 일이 깔끔히 마무리됐습니다. 관심을 주신 덕분에 새언니 주변에까지 소문이 다 나서 저희가 억울할 일도 없었고, 글 써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